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이게 또 좀 뭐 예상되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본격적으로 결단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결국 탈당을 했군요. 네, 이제 코인 논란 관련해서 첫 보도가 나온 지 9일 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게 됐는데 일단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보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당시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탈당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을 때는 김남국 의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은 해명을 했었었고요. 당에서도 이건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것 같다. 그러면서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자들이 이제 단독이라는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검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해명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는 도중에 혹은 청문회하는 도중에 좀 거래나 이런 코인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의총 열고 이것저것 공격적으로 민주당에서 대처를 한 끝에 탈당 얘기까지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일단 뭐 당초에는 이제 탈당을 하면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단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일단은 민주당 결의문을 통해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용 거래소나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을 안 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좀 제대로 될 것인지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 되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주말 동안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그 코인을 발행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하는 그 관련 기관, 뭐 단체, 발행자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이해 충돌이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보도를 하는데 이거 매우 황당무계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게임마켓이라든지 뭐 코인 업계에서 지금 이게 그런 거액을 그렇게 투자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그 코인 쪽 사업 쪽에서 이제 로비를 통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듣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 진상 조사라든지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김남국 의원도 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불법이 아닌지 정확히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얘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정확하게 좀 밝혀주는 게 필요할 것도 같은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너무 정정화시키거나 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했고 일단 당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방안 5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쇄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법 제정이죠, 이제는. 네. 이 간호법이라고 부르는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간호사 이기주의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응 방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이기주의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
단체들도 이거 안 해주면 우리도 실력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고 또 대통령도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거 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후보 시절에 지난해 1월 11일인데 이제 서울 중구에서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언급을 했었는데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릴 예정이다.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간호협회의 수건이라는 게 간호법 제정 아니었고 당시 간담회를 할 때 이제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져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한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법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일단 간호법 제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간호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3년마다 실체 조사를 하겠다. 환전 안전을 위해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간호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을 결자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다른 법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독립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고 간호법을 이제 원하는 이 간호사 단체들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범위가 업무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간호사들을 의사들의 하위 집단인 것처럼 만들어 놓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좀 고졸로 명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결국 간호사들이 가정방문 등 돌봄 업무를 하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지적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당과 이 정부에서 이것을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제2 요구하고 또 싸우고 이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게 간호사 처우를 위해서 지금 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약속했던 부분인데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논의, 다른 법안으로 재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 같고 이제 간호사 단체라든지 의료 단체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 뭐 여당 이런 쪽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뭐 하나 하려 그러면은 각 그 직역에 이제 또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의당에 앞으로 또 여기서 또 캐스팅 보트를 치겠네요. 그러면 6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속 얘기 들어온 대로 얘기 한번 해보죠.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잘 된다는 뉴스픽 장안의 화제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인철 소장하고 경제 뉴스 하는 시간에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전기와 가스료 오늘부터 인상된 상황이 좀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어제 예고됐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6일인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각각 인상되는데요.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하면 5.3%가 인상된 건입니다. 4인 기준에 적용하면 전기는 약 3,000원, 가스가 4,400원, 그래서 합쳐서 한 7,400원 정도가 더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뭐 얼마 부담될 거다 말했는데 그거 정도 부담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 항상 많이 나가던데 이 정도 되면 10,000원 이상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맨날 적자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전기랑 가스료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인지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에서 한전 누적 적자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약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전기료 적자가 심화된 것은 원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사실상 그 원전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선언은 했지만 사실상 생산량은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고 고유가나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요금이나 이제 가스요금을 이제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소폭 인상하게 된 건데요. 원래 당초에 56원 정도를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제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약간 여론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도 우리가 많이 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완화 방안이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안이 나와 있을까요? 네, 그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3가지 정도 발표했는데요. 일단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 한다면 어쨌든 1년 있다가부터는 또 인상된 가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그쵸, 완벽한 대처 방안이라고 하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요, 이거 이외에도 또 있죠. 네,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서 이제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에너지 캐시백 제도 네.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쓰지 말아야지 전기요금을 조금 덜 낸다? 참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간 뭐 정부에서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이렇게 썩 있어 보이지도 않고 체감했을 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이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인 것 같긴 해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비판을 그냥 마구마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며칠째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네, 김남국 의원이 탈당 후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퇴진론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수 탈당이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내부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면서 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내원.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꼼수 탈당이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아주 사면초가 지금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비명계 서른 의원은 이제 지난 의총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놓아야만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히는 게 가장 무섭다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또 등판하기도 했는데요. 창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면서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김 의원을 제가 살리겠다. 어떤 당을 만들든지 비례당이든지 뭐든 해서 김 의원을 반드시 국회로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비명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일단 사과는 했지만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은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그 탈당을 요구했거나 그런 세력보다는 이제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탈당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끝까지 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저는 좀 너무 무슨 말만 하면 다 이재명 퇴진론을 얘기하고 나와서 특히 박용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하고 나니까 그 같이 있던 의원 단독방에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걸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좀 치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게다가 손혜원 전 의원, 내가 수박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 내가 다 구제해주겠다. 우리 신당 창당하자 이랬다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상황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언급하면서 민주당 탈당한 사람들 뭐 허울 벗고 새로 시작하자 원석들아 모여라 이런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손 의원은 이 말 너무 좋다 이러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이제 함께 그 다른 이제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이제 다시 국회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뭐 가난 코스프레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죠. 네, 그 뭐 알뜰하게 20만 킬로 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넥타이도 고무줄로 매고 다니는 걸 봤다 이러면서 안 쓰고 안 먹고 돈 모았던 친구인데 네. 너무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제 뭐 칭찬도 하고 이제 안타까움도 표현했습니다. 네, 그 고무줄 넥타이는 뭐 꼭 가난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오늘 또 첫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뭐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거부권 행사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과도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죠. 네. 자, 무슨 뜻입니까? 일단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한 40일 만에 다시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기를 거치지 못했다. 근데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는 저는 아주 엄청 오래전부터 계속 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와서 이게 수기를 거치지 못했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안들에 대해서 아예 논의도 안 하면서 수기를 안 거쳤다는 걸 자꾸 명분으로 삼는 건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대부분의 법안들이 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법안이 올라온 지 시점이 되게 오래됐어요. 있습니다. 다. 맞아요. 대부분 수기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대선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간호협회와 만나서 약속을 한 바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수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가 이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2023년 2월 17일에 윤 대통령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의 통과로 많은 국민이 실망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가 그때 나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항상 이유를 드는 게 국민들이 싫어한다, 국민들이 뭐 납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자꾸 들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국민이 누굴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은 원래 이 간호법을 제정해주겠다고 후보 시절에는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이미 했었고 그리고 이게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와 만나서 약속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장도 이제 2022년 1월 24일에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복지부의 태도도 조금 이상합니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원래는 찬성한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된다는 쪽으로 좀 틀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지금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냥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반대 기조에만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탈의료기관화가 이제 불안감을 초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의사협회나 네. 이런 쪽에서 강력 반대를 하니까 그분들의 눈치를 봐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한의사협회나 뭐 보건의료계 13개 직역단체가 모인 이제 연대와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삼는 게 이제 간호법 제정안 제1조 이 부분인데 목적, 재정 네. 목적.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업무 외적으로 이제 업무가 의료기관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 간호사들이 이제 뭐 병원이나 의원을 개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법에서 이미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부분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의료기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벗어나는 이 간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간호법에는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간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 간호 인력을 뺏기게 된다. 의사들 입장에서. 당신들이 그냥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센터도 만들고 요양소도 만들면서 뭐 그쪽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 사람들을 돌본다는 명목 하에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전부 다 빼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조 장관이 직접 밝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은 간호사의 업무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돌봄 체계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의사협회에서 비판이 많은데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 돌봄체계 구축도 어렵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건복지부의 얘기 중에 좀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사례하고 좀 비교해서 처음에 오케이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당정 협의, 그러니까 당과 이제 정부가 협의한 걸 보면은 간호법안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1개 국가에 대한 입법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6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네. 이제 확인해 보니까 6개국이나 이런 식으로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좀 알려진 거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 다 지금 간호법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부분 다 선진국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외국 사례하고 비춰보더라도 간호법 제정을 지금 현재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맨날 그냥 정권 따라 누구 따라 해바라기 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일관되지가 않고 우리들의 신뢰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다시 넘어왔고요. 이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해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다시 간호법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다시 재논의를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다시 투표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법에서도 항상 문제되는 게 의사면허 취소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 예컨대 뭐 성범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씨가 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의사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를 취소시키는 거는 부당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하겠다는 거라서 야 이거 간호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도를 취하더니 또 의사들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친의사적인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또 두 번째. 어쨌든 지금 간호사협회에서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와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구두로 간담회를 열면서 2022년 1월 11일에는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호협회에서는 일단 준법 투쟁을 근거로 이제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 대우했다 이 얘기 나오죠? 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제 여당 국회의원 등이 이제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 한 끼보다 10배 이상 비싼 특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9일에 있었던 얘기인데 충북도가 이제 서울 영등포구에 충북학사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북 학생들이 35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찾아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 등이 남아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식단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카레 먹으면서 이게 2,700원짜리라면서요. 네, 카레밥, 2,700원짜리. 카레밥, 단무지 이런 걸로 반찬을 놓고 식사를 했는데 뭐 된장국, 감자고로케, 김치 이랬는데 그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혹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분들은 갈비찜, 전복 내장, 장어튀김, 아주 그냥 희영찬란한 보양식으로 특식을 만들어 드셨다. 게다가 옆에 왔던 수행원들도 네, 차별 대우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충청북도는 이제 국회와 가까워서 행사를 했고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천원 밥상도 이제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판받는 부분이다. 청년 공간을 빌려서 사용했으면 격려도 공유도 공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서 그런 정책 회의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충청 학사가 이제 국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가까우니까. 있어서 가까워서 거기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놓고는 또 자기네는 밥 비싼 거 28,000원짜리 먹고 학생들이 2,700원짜리 먹이고 좀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 당신들은 1,000원짜리 학식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하나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500원짜리 순두부찌개 먹었던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진짜 맛있었어요. 예. 자,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바쁜 아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5.18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사실 바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정치권이 5.18을 맞아 광주로 총출동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전야제 등의 이제 여러 행사에 참여했고요. 당일인 오늘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 운동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5.18은 우리들에게 좀 아픈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현재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서 좀 공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 광주를 찾았었죠. 오늘은 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간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죠? 네, 별다른 문제 없어야 될 텐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이제 이재명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달라면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서 이제 개헌은 여론이나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을 종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달라고 수록하겠다고 원래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통령이 좀 약간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부적절한 이제 발언, 5.18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광주를 2년 연속 찾게 되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터졌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 곡선에 있었었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 때마침 터져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돈봉투 녹취록 플러스 김남국 의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사면초가 위기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5.18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을 매개로 해서 좀 국면 전환을 꾀하는 용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5.18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5.18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헌을 한다는 건 사실 현실성이 이렇게 썩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하죠.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올해는 조금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광주 민심을 좀 잡으려고 다 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함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와 또 별개로 비윤석열 개인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 지도부도 전날부터 광주를 찾았습니다. 뭐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 금남로에 마련된 5월 어린이집 어머니집의 행사 부스를 찾아서 직접 주먹밥을 만들고 또 전두환 씨의 손자죠. 전우환 씨를 또 만나서 함께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전우환 씨 얘기는 어제 한 것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 네, 전우환 씨가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제가 보기에는 집안에서 좀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좀 촉발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에 이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도 이 5.18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래도 이번 해에 좀 중요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함께 뭐 천하용인 함께 팀과 함께 간 걸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리도 총리가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국회 연설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캐나다 트리드 총리가 이제 어제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국회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기나긴 투쟁이었으나 결국 자유는 승리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자리를 참석하지 않아서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외교 행태를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예 참석을 안 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있다가 중간에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 캐나다 총리가 지금 와서 연설하는데 이렇게 좀 예의가 없는 이런 식의 행동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연설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굳이 꼭 나갔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자, 지금 조영영님께서 광주 민주항쟁 날인데 서글프게 비가 오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EREW님 하늘에서 눈물비가 내립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하나한 여수시민님도 슬픈지 하늘도 슬픈지 여수도 비가 내립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을 좀 하늘도 같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날 이렇게 비까지 오니까는 마음이 저도 조금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오늘 그 아픔을 가지신 분들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며칠 전에 나온 행사이긴 한데요. 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무슨 교수가 자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라도 마셔도 괜찮다. 네.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앨리슨 교수가 저번에 방한을 해서 뭐 정화된 처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리터도 마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알려진 소식으로 이제 여당에서는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이 앨리슨 교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좀 이제 들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앨리슨 교수를 19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간담회에 초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15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공동 개최한 행사에 나와서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한국원자력학회와 과기정통부 유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 나와서 알프스를 정화한 물을 1리터 마셔도 자연적인 수치 대비 80% 추가밖에 방사능 수치가 추가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자연적인 수치 대비 80%가 추가된다. 예를 들면 10이었으면 18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황당무계하고 자기는 안 마시려나 보죠. 우리한테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는 거를 입증하려고 자꾸 이렇게 돈 들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 또 이제 네.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출신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과 그리고 이 앨리스 교수라는 분에게 안전한 처리수라면 함께 마시는 퍼포먼스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면서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거 뭐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 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대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 이제 네. 민주당에서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대신 오염 처리수라고 바꿔 부르자라고 해놓고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근데 또 계속 이걸 밀어붙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두 번째 윤재욱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에 두 번째로 만든 이 TF에서 네. 또다시 이제 오염수 대신에 오염 처리수란 표현을 쓰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마신 사람이 내가 한번 실험해보겠다 해서 마신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오늘도 확인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게 이렇게 뭐 하루아침 오늘 마신다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어서 그런 식의 퍼포먼스는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바보로 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어제 5.18 이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뭐 비 오는데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맞고 서 있더라.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청을 하더라. 좋은 정말 대통령이 뭔가 좀 진정성이 있나 보다 이런 말도 있었으나 네. 전부 다 가짜야.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짧게 861자라고 하는 아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짧은 이런 거 꼭 해야 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여기서 AI가 나와? 이런 얘기 한참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2년째 광주를 방문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기념사가 지난해 제42주년 기념사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뭐 자유민주주의야 매번 반복을 하는 것이지만 핵심 표현 그리고 문장 거기에다가 구조까지 복붙을 한 수준으로 지금 기념사가 나와서 대통령은 모든 기념사가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그 여름이 왔나요? 3일 전에는 어쨌든 네. 그때 당시에 기념사도 그 전에 기념사가 똑같았지 않았었어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1521자였는데 이번 연도에 올해는 1180자로 더 짧아졌다라는 지적이 일단 나오는데 뭐 길이는 이제 저거 하더라도 일단 내용을 보면은 어제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기념사를 읽어보면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라고 해서 사실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쓰기 싫을까요? 이것도 비서관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경제적 성취를 어제 5.18 기념식에서 경제적 성취를 얘기했는데 지난해 광주와 호남의 경제적 성취를 꼽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라고 지난해에 밝혔는데 올해에는 저는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AI 첨단 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이런 얘기를 왜 5.18에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도 똑같이 그냥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겠다. 뭐예요? 지금 대선 공약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 공약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상 총선 공약처럼 현재 보여지고 있고 뭐 구조 자체도 똑같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나서 5.18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나서 경제적 성취로 계승을 한다. 그리고 유가족 등의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국민이 강조와 하나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써주는 사람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고 이런 거를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 기자는 뭐 1100 몇 자다 말했는데 그건 네. 공백을 포함한 게 1100 몇 자고요. 네. 공백 없이 글자 수만 따지면 861자인가 한 자인가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작년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이 다 똑같고 그냥 말 어미 이런 거 순서만 조금 다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번 기념사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맨날 싸움만 해 그리고 네, 이게 결국에는 항상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비판적인 이 메시지를 항상 기념사를 통해 낸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맨날 상황입니다. 우리를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네. 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미울까? 네, 이게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AI, 과학적 그 산업 고도화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쵸. 지금 5.18 진상조사위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고 최초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우원 씨의 지금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김광동 진실화의 위원장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이었던 헌법 전문을 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김광동 진짜 이 사람 문제가 너무 많은데 진실화의 위원장으로 자기가 꽂아놨잖아요. 근데 올해 3월달에도 나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었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신념을 그대로 아직도 고수하고 입장을 유지한다. 이랬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님은 이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채권 채무 관계가 있나?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욕보이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5월 단체에서는 최악의 기념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5.18 역사 정신에 대한 몰이해와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역대 최악의 기념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5월 단체의 평가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18 정신 모독하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라도 좀 지켜라. 네. 너네들이 그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해가지고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거라도 좀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무슨 햇소리야. 그게 바로 너네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네. 왜 그게 5.18 정신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자체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어제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원포인트 개헌 얘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 건을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으나 그거 혹시 국면 전환용 꼼수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사면 추가에 몰려있으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려고 그런 수를 쓰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이랬는데. 네, 5.18. 그렇잖아요. 어제가 5.18이었으니까 네.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국면 전환은 꼼수다. 니네가 모욕하는 거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개헌 얘기는 언제든 꾸준히 나오고 네. 있는 얘기이기도 해서. 네. 진짜 특이한 이 머리 구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이것도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우리 군 장병들이 사용 중인 지금 방탄복이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방탄 성능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방탄조끼라는 게 방탄복이라는 게 지금 전쟁에서 사용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꼼수가 쓰였는 걸 알면서도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방탄복 제조 납품을 승인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지금 문제되는 게 GS건설이 철근을 어떻게 썼냐 네. 쓰니까 문제됐잖아요. 네. GS건설에서 원래 써야 될 철근의 70%를 딴 데다가 빼내가지고 딴 데다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 가지고 원래 자기네들이 내세웠던 그 수준의 성능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70%가 덜어졌는데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인 것처럼 이번에 방탄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탄 성능이 다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탄 소재가 전체적으로 다 옷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딱 그 성능 시험 대상 부위에만 그걸 딱 덧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방탄하고 전혀 무관하게 옷을 만들어졌다는 건데 군 당국이 이걸 알면서도 그냥 납품받았다? 네. 이거는 방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을 빼서 자기네끼리 뭐 어떻게 해먹었던지 이랬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탄복을 설계한 회사가 일단 56,820벌을 이제 군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108원 규모인데 방탄복을 이제 성능을 평가할 때 후면 변형량이 43mm 이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방탄복이 사격을 당했을 때 방탄복에 의해서 이제 장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격 실험하는 부분만 지금 덧대서 했습니다. 원래 50겹이 되는데 6겹 이제 추가로 이제 사격이 되는 곳에 6겹만 추가로 덧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군 당국에서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왜? 왜 그랬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은 지금 업무 부실이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 유착 관계는 밝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감사원 맨날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언론사만 잡아대더니만 이제 드디어 한 건 했네요. A사가 납품한 방탄복에서 후면 변형량 측정이 이루어지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가 6겹만 추가로 덧대진 점, 원래는 50겹이어야 되는데 또 방탄복의 유연성은 가운데 지점에서 측정하고 후면 변형은 덧댄 부에서 시험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험 통과형 제품으로만 따로 설계했다는 점. 야,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군복이나 그런 군수물자를 빼돌려가지고 자기네 배를 채우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게 방탄복이 이제 상의를 가리는 건데 이제 명치나 배 부분에 사격을 했는데 방탄복이 관통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관통되겠죠. 이 정도 되면 장기를 보호해주고 관통 안 되고 조금의 상을만 남기라고 하는 게 방탄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하고 이런 거 입고서 탄알이 안으로 안 들어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옷을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의 남편이 있고 당신의 부인이 있고 당신의 형제가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딴 옷을 입어요? 어떻게 그딴 옷을 만들어요? 양심들도 없는 거. 이런 사람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 진짜. 네, 이게 심지어 그리고 이제 업체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도 성능 시험을 다시 살짝 위치만 바꿔서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왜 그랬겠어요? 네. 왜? 다 유착이지. 아, 진짜. 한동인 기자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런 방탄복 입었어요? 네, 저도 방탄복 입었었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네. 아니요, 제가 총을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뢰밭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지뢰 전신 이제 입고 했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달래마미님께서 군대 안 간 대통령에게 방탄복 입혀놓고 한번 해보라고 하죠. 우리가 또 그래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내 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진짜. 네, 한동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